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관세법 마무리 특강이고요. 자료는 기출 분석이라는 자료가 하나가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뭐 대략적인 기출 분석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빈출 정리 파트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 년도냐면은 이렇게 3개 년도죠. 21, 22, 23에 나오는 문제들을 장별, 절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나왔다라는 거가 이제 빈출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미출로 빼놨고요. 그 다음에 개정됐는데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으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총 1장부터 13장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쪽은 이제 지역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1차 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OX 문제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는 문제, 물론 여기서 좀 풀고 갈 거예요. 풀고 갈 건데 OX 문제를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한 80문제, 그리고 6장부터 13장까지 해서 한 110문제 요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하나 있고요. 답안지에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해놨고요. 어떤 게 뭐가 틀렸으면 뭐가 제대로 된 답안이다라는 건 체크를 안 해놨어요. 그냥 틀린 부분만 이런 식으로 선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별 정리라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제도별 정리니까 가산세 제도 이제 관세법에 흩어져 있는 것들 모아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강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강제징수의 여기는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강제징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강제징수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체납자가 되는 거죠. 그럼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는 건지. 자, 그 다음 환급제도도 관세법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것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괄호 내용 채워 넣는 걸로 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1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장은 누가 되는지,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판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 파트 정리입니다. 자, 1장 총칙 부분에서 1장 총칙이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평균 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3문제하고 2문제 이렇게 사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총칙 부분을 쭉 보시면은 뭐가 안 나왔습니까? 절 중에서 법 적용의 원칙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법 적용의 원칙이 나오는 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법 적용의 원칙은 나오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통칙은 23년도에 미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21년도, 22년도 나왔으니까 23년도 안 나왔다? 그러면 24년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채워 넣고 그 다음 2순위에 채워 넣을 것을 정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정의 부분 보겠습니다. 정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정의는 지금 2021, 22 나온 게 내국물품하고 반송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내국 물품이나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렇게 이렇게 고르는 걸 나오는 거는 좀 까다롭게 나와요. 까다롭게 나오니까 정의를 좀 잘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구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반송의 정의도 나왔었습니다. 반송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 이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반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징수 파트입니다. 징수 파트라고 하는 것은 3조하고 4조를 다 합쳐가지고 징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1절에 있으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3조 같은 경우에는 징수 우선이죠. 그 다음에 4조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나오는 게 내국세와 관련된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결국 나타내는 게 타 법률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것들 중에서도 뭘 정리했다? 징수 부분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 징수 우선은 뭘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납물로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니더라. 이렇게. 그래서 관납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관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 그래서 관납물로 우선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골 문제입니다. 빈출된 것 중에 단골 문제, 내국세의 종류이죠. 얘는 암기식을 따서 아마 외우시고 있으실 거예요. 뭐 부지담지 계주 교교농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미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정의 부분에서 자주 단골로 나오는 게 환적이에요. 그럼 뭐랑 비교하는 게 나오겠습니까? 환적하고 복합 환적을 비교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럼 동일 관할 세관인지 아니면은 다른 세관 관할인지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환적 문제는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이 쭉 나가게 됐을 때 환적, 정의와 관련된 거다. 그럼 환적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할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출에서 징수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내국세의 종류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세 징수의 우선 체크를 관납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국세 체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요청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 요 부분이 주로 틀리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건은 당연히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정 부분 보도록 할게요. 개정이 됐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세관공무원. 얘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탁송품. 탁송품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COB라고 표현을 합니다. 쿠리어 온보드. 쿠리어 온보드.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이 COB 화물은 탁송품이라는 정의에서 제외가 되더라.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관세조사가 개정이 됐죠.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면조사, 현장조사인데 현장조사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탁송품, 관세조사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적용의 원칙 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법령집 가져오셨나요? 예, 기본서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괜찮아요.
법적용의 원칙에서 주로 나오는 문구는 어디냐면은 부당침해 요쪽이 주로 나오고요. 시행령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소극과세 금지 원칙 같은 경우는 내용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나옵니다. 근데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신의성실 원칙은 양 당사자가 전부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리고 기간과 기한입니다. 여기 기간과 기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따로 구분을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021년, 22년에 미출이 됐고 2023년에 기출이 됐네요. 자, 기간과 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죠. 자,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계산하는 거,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인 납부 기한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 기한 연장, 보충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기간을 계산하는 거 하나랑 기한을 계산하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즉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기한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여기는 그냥 두 개의 항이 그냥 무조건 잘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수리전 반출 승인을 수리일로 본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민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을 따른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법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을 따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한과 같은 경우, 기한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을 포커스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개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어떤 거, 뭐, 공휴일, 뭐, 임시 공휴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각 호로 나누어진 게 개정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암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근로자의 날 정도만 하나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음 날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은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정상적인 납부기한 15일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전 납부기한이, 수리 전 납부할 수 있다 있고, 월별 납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15일짜리죠. 15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기산일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 기산일을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은 도움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소멸시효 기산일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납세신고 수리일, 그리고 납부고지를 받은 날, 그 다음에 수입 신고일, 이렇게 기산일에다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수리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세 가지가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나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경과 후 15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15일을 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 부분에서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 상황이 호전됐을 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호전이라는 것을 이 취소 사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연장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1년, 이 숫자가 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재사항 같은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기재사항을 볼 시간조차는 없죠. 2차도 잘 안 보는데. 1년, 그 다음에 취소 사유.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서류의 송달 등입니다. 자, 서류의 송달 등에는 지금 납부고지서 송달하고 장부 등의 보관 둘 다 나왔습니다. 2021년 빼고 22년, 23년 다 나왔어요. 따라서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시송달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됐었죠. 시행령 부분까지. 개정이 됐었습니다. 네. 2022년에 개정이 되고 2023년에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부 등의 보관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법률 쪽이 굉장히 크게 됐고 시행령도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장부 등의 보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2장 보니까 1절 통칙이 있고요. 2절 소멸 있고요. 3절 있고 4절 있고 5절 있네요. 지금 여기에서 올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예요? 4절하고 5절은 무조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짜증나는 게 4절하고 5절이죠. 네. 자, 통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되는 게 뭐냐? 과세물건 확정 시기하고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또 안 나왔던 것은 뭐냐? 적용 법령하고 과세 환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신고, 승인, 허가 받은 때랑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이걸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사실이 발생한 때만 외워두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 허가, 승인을 받은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어떤 식으로 암기식을 잡으면 되냐면 우도, 메밀, 소멸. 우도에는 메밀, 소면이 맛있습니다. 예. 자, 우편물, 도납물품, 매각된 물품, 밀수입 물품, 소비 또는 사용된 물품, 멸실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입니다. 발생한 때. 자, 그리고 신고, 승인, 허가 때는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신고, 승인, 허가 때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즉시 반출입니다. 즉시 반출. 왜냐하면은 즉시 반출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반출 신고 시점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반출 시점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시점도 있죠. 수입 신고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그러니까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인데 당연하겠죠. 이때 세관 공무원이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수입 신고한 때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납세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는. 네, 납세 의무자는 다 나와요. 무조건 중요해요. 자, 납세 의무자 같이 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제도죠. 요거는 좀 구조를 먼저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키워드로 달 것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본래의 납세 의무자, 원칙적 납세 의무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 세 번째 납세 의무의 확장. 자, 그 다음에 이 확장에 달려있는 거가 승계, 연대, 보충.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연대랑 보충이 상당히 많은데 보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보충은 보, 이, 양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후 사후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입 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신고한 물품에 대한 거 아니면은 특별 납세 의무자인 사실이 발생한 때를 연대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 같은 경우에는 법인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끝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화주가 불분명하다. 하나랑 그 다음에 신고인도 연대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앞에 세 가지에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에서는 아까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처럼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인지 신고 승인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 이 두 개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특별 납세 의무자는 우도, 즉밥, 밀소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석밥 시키면은 메밀이 아니고 밀소면을 줍니다. 그래서 우편물, 도납물품, 즉시 반출된 물품. 자, 즉시 반출 아까는 뭐였어요? 즉시 반출 신고한 데였죠? 여기서는 즉시 반출 한 자입니다. 한 자. 그리고 다른 법령. 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로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밀수입된 거. 맨 마지막 조문이죠? 12호인가요? 예. 자, 그리고 소비 또는 사용된 거, 그리고 멸실된 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편물 쪽입니다. 우편물 쪽.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 우편물을 보시면은,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로 돼 있어요? 도착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하기로 했었죠? 근데, 신고 대상 우편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취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신고 대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인으로 됩니까? 아니죠. 수취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라는 게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심코 보면은 괜히 틀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칙하고 특별하고 경합됐을 때는 특별히 우선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자, 확장 부분에서 승계 부분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승계. 합병하고 사망만 나옵니다. 합병하고 사망.
자, 그 다음에 연대납세 의무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수입이 발생했을 때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수입 신고한 물품하고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인 경우에는 그 2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시해도 괜찮겠죠. 이 신고만 나눠보시면 되는데 공범이란다. 공유자죠. 공유자, 그 다음에 공범, 그 다음에 사기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유자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문제로 잘 나오지를 않겠죠. 자, 그럼 공범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뭘까요? 뭐 신고인, 그리고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사람, 그리고 해당 물품의 화주.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범들이 포탈죄나 뭐 이런 거 저질렀을 때 이 공범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중 단서 규정. 이득 없는 자 제외. 이득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범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서 규정이 틀렸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경우, 구매대행업자죠. 예, 구매대행업자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흐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를 수취하고 거짓 정보를 신고인한테 줬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분할합병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틀리게 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보충적 납세 의무자. 여기서는 보증인. 얘가 많이 나옵니다. 보증인이. 보증액의 범위가 되겠죠. 2차 납세 의무자, 양도담보권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그 요건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그 내용은 잘 나오지를 않고요. 주로 어느 범위에서 지는지, 그리고 2차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따르는지, 그리고 양도담보권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양도 시점이. 후단 부분에 있죠. 언제가 양도 시점입니까? 양도 시점이 수입 신고 전인지 아니면은 수입 신고 후인지 그 시점, 신고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고지 같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송이라고 되어 있죠. 신고하고 발송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왜 헷갈리냐? 보통 우리가 납부 기한 외울 때 받은 날, 수리일, 이때가 시점이었는데 이게 한 단계 앞당겨져 있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준용하는 법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준용하는 법이 뭐 국세기본법도 나오고 국세징수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국세법끼리는 헷갈리긴 내진 않습니다. 민법하고 국세법만 헷갈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민법이 뭔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예, 연대입니다. 연대. 나머지는 전부 다 국세법이다. 자, 그 다음에 미추홀 부분에서 이제 적용 법령이나 과세 환율 부분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제 수출 환율이랑 과세 환율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환율 뭐 그런 것들을 다르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는
평균하는 시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균하는 시기. 그리고 둘 다 합쳐가지고 건설장. 건설장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장 내용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납세 의무의 소멸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소멸은 그냥 무조건, 여기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리질 않습니다. 어떤 파트인지. 자, 뭐만 체크를 하시면 되느냐? 자,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척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5년, 10년 뭘로 구분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보다 부정한이 나오면은 이제 10년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여기가 나오겠죠. 5억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대척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산일입니다. 소멸시효도 기산일. 자, 그러면 제척기간 기산일을 얘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외울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립한 날의 다음 날이다. 성립한 날의 다음 날이다. 자, 소멸시효 기산일은 뭘로 외우시면 되냐면은 일단 확정이 있더라. 확정이 있더라. 그럼 확정이 있으면은 세액을 확정했으면은 뭐가 항상 따라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기간이 따라 나와야 돼요. 납부기한이. 그래서 확정이 있다. 그럼 납기가 당연히 나오더라. 그 다음 날. 이렇게 두 가지 논리로 하나씩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부터.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럼 이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기산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기산일을 보시면은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인 거죠. 그럼 수입 신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립된 날이죠.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 자, 그럼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2장의 1절에 있는 과세 요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확정이 언제 됩니까? 아니, 성립이 언제 됩니까? 수입 신고죠. 그래서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수입 신고한 때의 성질과 수량,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한 때의 화주죠. 그러니까 성립된 날이구나.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16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했으면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 사실이 발생해버렸죠. 그럼 수입 사실이 발생했으니까 성립이 된 거죠. 그 다음 날. 자, 감면된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근데 감면된 관세를 왜 징수했습니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죠. 의무를 잘 지키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의무를 불이행해버렸어요. 이때부터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자, 그리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이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입신고라고 하는 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는 나는 이 원재료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수입신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완성이 되면은 뭘 하냐면 완료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이것도 수입신고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어떤 것에 대해서?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이 되는 거죠. 다음날. 그리고 특허기간이 만료됐다네요. 그러면은 건설공사 완료된 물품이 특허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입 사실이 발생했죠. 네,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종류를 다른 거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뒤에서 성립된 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확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확정된 것에 따른 납부기한이 무엇인지 그 다음 날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1호부터 볼게요. 신고 납부하는 관세대 그럼 확정이 뭘로 된 거예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수리일로부터 15일이라는 게 납부기한이 되는 거죠. 수리일로부터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15일 그 다음 날. 자, 월별 납부입니다. 월별 납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됐는데 납부기한이 뭐예요? 월 말이죠. 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그 다음 날. 자, 38조 2에 있어서 보정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보정 신청으로 부족세액을 확정을 했죠. 그러면 납부기한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또 이상한 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4호.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를 하면은 확정을 했다. 이 경우에 수입 신고 확정을 했다. 그러면 납부기한이 신고한 날부터 15일이죠. 네, 그 다음 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따지면은 외울 게 없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간 나오고 기산일 나오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 뭐죠? 제척기간 특례가 나오죠. 특례. 제척기간의 특례. 자,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중단과 정지가 나올 거예요. 자, 특례 규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1년짜리하고 2개월짜리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짜리는 뭐예요? 압수물품 반환 결정까지가 1년짜리 아니죠. 원산지까지가 1년짜리죠. 2개월짜리는 뭐예요? 그렇죠. 경정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정 청구. 여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정 청구 1부터 2개월이냐 아니면은 결정 1부터 2개월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구일로부터 2개월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기재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했으면 그 날로부터 2개월. 나머지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 및 정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쪽이죠. 개정이 있습니다. 그쵸, 개정이 있죠. 하나 넣어주세요. 개정.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명의대여를 했을 때 제척의 특례가 있더라. 개정이 하나 있었죠. 자, 중단 사유는 암기식 따서 해주시면 되겠죠. 공고 앞 교통경찰은 고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암기식 따는데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그 공소제기에다가는 별표를 쳐두셔야 돼요. 왜? 그냥 공소제기라고 나오게 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꼭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른 공소제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급 청구권 기산일은 1호, 2호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1호, 2호에 포커스를 맞춰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날부터입니다. 납부일, 경정 결정일부터. 자, 그 다음에 3절 납세 담보입니다. 2021년도에 미출이 됐고요. 담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안 나오는 파트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 꼽자면은 평가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평가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자,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는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아무 상관은 없겠죠. 네, 버리시면 되겠고. 담보 제공 절차 등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 유가증권이냐 아니면은 부동산 등이냐 이걸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유가증권은 위임장, 부동산 등은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플러스 보험이 있어야 된다. 뒤에 나오는 보험기간이 있어야 된다. 예.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항이 자주 나옵니다. 구항이 매우 자주 나와요. 납부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납부고지와 관련된 내용. 여기서는 기간만 자주 나와요. 기간만. 10일. 자, 그 다음에 25조 담보의 관세 충당 파트에서는 금전 파트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공탁하고 뭘 헷갈리시면 공고하고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공탁하면은 뭐 1로부터 14일이 지났을 때 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예. 공탁한 날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담보물의 매각에서 2항에 있는 매각 예정 1일 전 요거가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보 등이 없는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담보의 해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체 없이라는 부분이 기간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들이 보니까 종류, 평가, 그 다음에 제공, 납부고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충당 잔금 처리, 강제징수비 해제 이렇게가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거 3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과세 가격의 신고 및 결정입니다. 지금 4절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냥 다 나왔죠. 4절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1관 가격 신고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은, 가격 신고 파트에서는 신고 생략 대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정신고 사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간.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확정기간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가산율 공제율을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나와요. 예. 그리고 혹시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직권 확정 정도. 직권 확정 정도. 근데 직권 확정이 만약에 나오면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강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가격신고에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자, 그 중에서 뭐 나왔습니까? 잠정가격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잠정가격 신고 사유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미출된 게 가격신고 생략 대상. 얘는 무조건 외우고 넘어가야겠다. 자, 그럼 무조건 외우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느 게 그래도 나올 만한 건지. (10호까지) 있는데 이 개정되고도 안 나온 게 있었네. 그쵸? 아크바 10호. 아크바 결정된 경우에는 이 단서 규정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서 규정에.
자, 아크바에 따라서 사전심사 결과가 나왔으면은 가격 신고가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신고가 생략된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얘가. 나오면은. 밑에 있는 가격 신고 생략 불가 대상이랑 엮어서 나오겠죠. 아크바 결정 방법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해야 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숫자 자주 좋아하죠? 1차에서는 1만 불 이하. 1만 불 이하. 자, 그 다음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격신고 생략 대상을 외우시는 것보다는 생략 불가 대상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의 3까지를 전부 다 관세평가라고 묶어놨어요. 보니까 법정가산 요소, 그 다음에 간접지급액, 실제 지급 가격 결정하는 간접지급액, 그 다음에 기타 평가 방법. 이렇게 하면은 그 관세평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 얘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 물품, 사전신고 세액 대상 물품. 자, 됐습니다. 다음 과세가격 결정 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가격 결정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당연히 일방법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것이 뭐예요? 일방법 적용 요건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방법 적용 요건 이러면은 잘 모르겠죠? 일방법 배제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방법을 적용하려면은 첫 번째, 수출 판매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일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출 판매라는 게 30조 1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랑 같이 섞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수. 객수는 뭐예요? 법정가산 요소가 객관적이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일방법 적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합리적 의심하고 수출 판매의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방법 계산하는 거 나올 수가 있겠죠. 일방법 계산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실제 지급 가격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직접 지급액 플러스 간접 지급액. 있고 만약에 공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제 요소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간접 지급액은 잘 안 나오고요. 공제 요소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PAPP라는 실제 지급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법정 가산 요소 구해줘야 되겠죠. 자, 법가 요소에서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게 1호에 있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뭐가 주로 나오겠어요? 구매 수수료가 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장용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사용료. 자, 권리사용료에서는 뭐가 주로 나오겠습니까?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로 나오겠죠. 자, 이 관련성 중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상표권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가 이제 포커스가 중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지? 생산지원비 있죠. 생지비. 생지비에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생산지원비로서 가산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결합되는 것,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설계도. 설계도는 국내 개발된 거 제외.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기속이익이랑 운임이 나오는데 운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본선 하역 준비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그거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평가 방법 2방법부터 6방법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위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물품 그리고 동종동질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적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지 가격이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오미자 국선출 해가지고 암기식을 따놨었는데 그 암기식만으로는 이 금지 가격이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암기식에 플러스 문장까지 좀 숙지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금지된 가격 자주 나오니까요. 자, 개정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동류 비율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동종동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법에 나와 있는 비율이 되겠죠. 세관장이 이윤 및 일반 경비를 동종업계의 평균을 가져온 게 동종동류 비율입니다. 그게 110%에서 120%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증서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